보도의 진실과 시청자의 진심을 알아봅니다. YTN 뉴스 FM 열린 라디오 YTN. 저는 프로듀서 김양원입니다. 제 575주년 한글날이었죠. 세종대왕이 글과 말이 달라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보고 말의 소리와 입모양을 딴 한글을 만드셨다고 하는데요. 덕분에 우리나라의 문맹률은 1% 정도로 세계적으로도 매우 낮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에는 언어와 문화가 다르다고 해서 차별받고 심지어 혐오의 대상이 되는 이주민들이 있죠. 이들 이주민이 받는 부당한 처우에 대해서 우리 언론은 얼마나 주목하고 있을까요? 잠시 후 미디어 비평에서 이 내용 준비했고요. 코로나19 5차 재난지원금, 상생소비지원금 신청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비지원금의 요건을 맞춰서 월 최대 10만 원의 포인트를 받으려면 203만 원을 사용해야 한다는데요. 카드 소비자는 과소비를 하고 카드사만 배불려주는 게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사실인지 지금 확인해 보시죠. 오늘 순서 바로 시작합니다. 미디어가 전하는 이슈에 대한 다양한 분석과 팩트체크까지 바로 보고 뒤집어 보고 꼭꼭 씹어보기 위한 미디어 비평 프로그램 열린 라디오 YTN. 네, 한 주간 있었던 뉴스들 가운데 사실 확인이 필요한 뉴스를 팩트체크해 봅니다. 팩트체크 전문 미디어죠. 뉴스톱의 송영훈 팩트체커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송 기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대선 후보 경선 레이스가 한창입니다. 민주당 네. 또 국민의힘 양당 간의 신경전도 그렇지만 이 같은 당 내에서도 후보 간의 공방도 아주 치열한 상황인데요. 네. 자, 우선 오늘 팩트체크 대선 후보와 관련한 내용이라고요? 네. 네, 우선 그 정치 활동이 금지된 현역 군인 400여 명이 이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경선 후보의 선거대책위원회에 참여했다 이런 주장이 나와서 좀 확인해 봤습니다. 네. 서른 더불어민주당 의원인데요. 지난 5일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이 윤석열 국민 캠프가 지난 9월 25일 공개한 국방정책 공약 의견 수렴 및 인접 대상자 명단을 봤더니 여기에 현역 군인 400여 명, 국방과학연구소 정책위원, 한국국방연구원 소속 연구원 등이 정책 자문단 등으로 참여했다. 이러면서 이거는 군형법 94조 정치관여 위반 혐의에 대해서 수사하고 엄중 조치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네. 앞서 윤석열 캠프는 역시 국민의힘 경선 후보인 유승민 전 의원 측과 이 국방 공약 관련해서 표절 논란이 있었는데요. 네. 이에 대해서 해명하면서 캠프에서 운영하는 소셜미디어에 이 공약의 주요 준비 과정을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기 위해서 의견 수렴 및 토의 과정에 참여해 주신 분들의 명단을 공개한다고 밝혔었습니다. 소셜미디어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 공개된 명단에는 국방정책 공약 의견 수립 및 인터뷰 명단 총 48명이라는 제목으로 MZ세대 민간 전문가 및 일반인, 현역 오픈 채팅방 의견 수렴 참여자, 국방정책 자문단, 국방포럼 정책 공약 자문회의 이런 분들에 대한 정보가 담겨 있습니다. 네. 이 서른 의원은요, 이 오픈 채팅방에 현역 군인 등 400여 명이 참여했고 이들은 육군 53사단, 66사단, 1사단, 7사단 등에 소속되어 있는데 영광급 장교가 다수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군형법 94조는 특정 정당이나 특정의 선거운동을 하거나 이 선거 관련 대책 회의에 관여하는 행위를 못하도록 하고 있고 또 정보통신망을 이용해서 이 같은 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면서 누가 오픈 채팅방을 개설했고 현역 군인들은 어떤 경로로 참여하게 됐는지 또 어떤 역할을 했는지 조사를 해야 한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사실 현재 국방과학연구소 정책위원과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원도 이 정치 자문들을 참여한 걸로 되어 있는데 이들의 정치 활동도 금지됐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네. 윤석열 대선 후보 캠프에서 국방정책 공약 관련한 의견 수렴을 했다라고 네네. 인터뷰 명단을 공개를 했는데 이게 문제가 네. 된 거군요. 그 공개한 네네. 명단 중에 특히 군인 현역인데 네. 오픈 채팅방에 400여 명이 참여를 했고 이게 정치활동 금지나 이런 것과 관련해서 문제가 된다 이런 지적이신데 네. 군법은 혹시 살펴보셨어요? 이게 정말 문제가 네. 됩니까? 네, 그대로 그런 내용이 담겨 있는 법이 서류 조항대로 군형법 94조 정치 관여 항목인데요. 네. 그 1항에 보시면 그것은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현역 군인이
그 조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했다면 법적인 처벌을 받게 돼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3월 대법원이 그전에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여론조작 활동, 이른바 댓글 공작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런지욱 전 사이버사령관에 대해서 시형을 확정하는 등 현역 군인이 정치 관여로 참여 법적인 처벌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 윤석열 캠프 정책 자문단과 자문회에 참여한 경우에 행위가 구체적이어서 소속기관 행위가 구체적이고 이 소속기관의 내부 규정상 정참여를 금지하고 있다면 이건 자체적으로도 직기가 가능합니다. 제가 국방과학연구소에 확인을 해봤는데요. 네. 이 통화에서 이 연구소 소속 정책위원 한 명이 참여한 것으로 확인됐고, 그래서 캠프에서 명단 공개한 다음에 9월 30일 날 규정에 따라서 해촉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연구원이 가담한 것을, 그러니까 연구원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진 한국국방연구원은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인데 이 연구원 좀 일반 정부기관은 좀 다른 부분이 있어서 아직은 좀 자세한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국방과학연구소 또 한국국방연구원은 일단 한쪽은 해촉을 했다 그러고 네. 한쪽은 아직도 이제 자세하게 검토 중이다 이렇게 밝힌 상황인데 네네. 그 오픈 채팅방에 현역 군인이 네. 서른 의원 주장에 따르면 400명이 했다. 네네. 그 중에 실제로 뭐 사단까지 소속 사단까지 밝히셨는데 네. 이거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게 좀 확인이 좀 더 필요한 상황인데요. 일단 네. 400여 명은 오픈 채팅방의 인원수라고 공개를 했고요. 네. 그중에 의견 수련 참여자는 13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네. 소속 부대들이 좀 밝혀진 상황이고요. 10명에 대해서는. 근데 이게 이 오픈 채팅방의 성격이 어떤 건지 또 실제 채팅 내용이 어떤 건지를 확인해 정확히 파악을 할 수 있습니다. 네. 단지 오픈 채팅방의 이름이 올랐던 이유로 그런 참여를 했다고는 아직까지 판단이 어려운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제 국방부 대변인실에서도 통화를 해보니까 이 서른위원회 입장처럼 캠프 현역 군인이 참여가 됐다면 문제가 되는 게 맞지만 그대로 오픈 채팅방의 성격, 참여자들의 발언 등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판단을 해야 그 조치가 가능하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그래서 현역 군인이 대선 캠프에 참여하면 법 위반이 맞지만 이 오픈 채팅방에 들어가 있는 것만으로 이제 캠프 참여를 볼 수 있는지는 아직 따져봐야 한다는 그런 얘기고요. 그래서 이 서른위원회 정치활동에 분리된 현역 군인 400여 명이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경선 후보 선거대 측에 참여했다 이런 발언은 현재로서는 판정 보류로 판단을 했습니다. 사실이라면 군법 위반이 맞고 하지만 오픈 채팅방에 들어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네. 이걸 특정 후보 캠프에 참여했다라고 봐야 되는 건지 이 부분은 좀 더 판단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다음 팩트체크도 대선 경선과 관련된 내용이네요. 네,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 주자가 이제 4명으로 줄었죠. 네. 네, 이제 2차 컷오프 발표 전에 이제 마지막 방송 토론이 있었는데요. 네. 거기에서 최근 위장당원, 무속인, 고발 사주 등 좀 논란이 좀 계속 이어지고 있는 윤석열 후보한테 좀 다른 후보들이 공격을 많이 했는데, 공세를 많이 했는데, 그런 가운데 이제 윤 후보 부인 김건희 씨의 논문이 좀 다시 등장을 했습니다. 네. 예. 그 전에 그 논문의 그 퀄리티 질에 대해서 좀 많은 논란이 있었는데, 네. 이날 토론회에서는 유승민 후보가 윤석열 후보에게 역순 등 이름을 좀 얘기를 하면서 관계가 무슨 관계 이렇게 캐물으면서 윤석열 후보나 부인, 장모가 역술인이나 무속인을 굉장히 자주 만나지 않느냐, 그러면서 부인도 원수에 관해서 논문 쓰지 않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윤석열 후보가 제 처가 쓴 논문은 점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고 디지털 아바타 이야기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네. 근데 이 김건희 씨의 논문 주제는 이틀 전에도 또 얘기가 나왔는데 그때는 홍준표 후보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얘기를 썼는데요. 윤 후보의 손바닥에 쓴 왕자 논란과 관련해서 이 점으로 박수하기 받는 것도 처음 봤고 무속인 끼고 대통령 경선 나서는 것도 처음 봤다라고 꼬집었습니다. 정치의 격을 떨어뜨리는 유치한 행동이라는 거죠. 그리고 손바닥 왕자 논란 계속되고 있는데 네. 이 윤석열 후보 부인 김건희 씨 논문을 두고 유승민 후보와 홍준표 후보가 점 아니냐 또 운세 관련된 거 아니냐라고 지적을 한 거예요. 이에 대해서 윤 후보 측은 운세나 점 아니다. 디지털 아바타다. 이렇게 답했던 건데 정확히 이 논문은 어떤 겁니까? 예,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실 답을 좀 피해서 좀 다른 얘기를 한 건데요. 네. 왜냐하면 논문이 모두 4편입니다. 예, 김건희 씨 논문이 공개되기로 모두 4편인데 일단 기본적으로 2007년 국민대에 제출한 박사 논문이 있고요. 네. 같은 해 2007년에 8월, 11월 달에 걸쳐서 발표한 3편의 학술 논문이 있습니다. 네.
보통 박사학위를 받으려면 학술 논문 채택도 발표를 하는 게 보통 많이 이렇게 진행을 하고요. 네. 그러면서 이제 박사학위 논문의 일단 제목이 아바타를 이용한 운세 콘텐츠 개발 연구, 애니타 개발과 시장 적용을 중심으로, 이게 박사 논문 제목이고요. 네. 세 편의 학술 논문 제목은 온라인 쇼핑몰 소비자들의 구매 이세티스팩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대한 연구, 애니타를 이용한 와이브어용 콘텐츠 개발에 관한 연구 관상, 공학, 아바타를 개발을 중심으로. 제목들이 좀 이상하죠? 실리 제목입니다. 온라인 운세 콘텐츠 이용 만족과 불만족에 따른 회원 유지와 탈퇴에 대한 연구, 이런 세 논문이고요. 특히 한 논문은 그 영어 표현 번역이 좀 되게 허술해서 좀 문제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들어보니까 일단 논문 제목에 물론 네. 아바타도 들어가 있지만 네. 관상, 궁합, 네. 온라인 운세 이런 표현이 들어가 있기는 해요. 네. 네. 그러네요. 말씀드린 대로 보통 박사학위 논문을 쓸 때 이제 이걸 재구성해서 좀 나눠서 이렇게 연구 논문을 내기도 그렇죠. 하는데 이 사례가 좀 딱 그런 사례 같은데요. 일단 김건희 씨는 애니타라는 디지털 운세 어플리케이션에 아바타 기능을 활용해서 박사 논문을 쓴 것 같고요. 네. 그 중에 이제 일부 내용들을 이렇게 좀 나눠서 발췌해서 연구 논문을 투과한 것들을 일단 보이고요. 근데 이제 제목 말씀하시는 것처럼 제목에 보면 아바타를 이용한 운세 콘텐츠 개발 연구, 온라인 운세 콘텐츠 이용 만족 불만족, 이렇게 네. 제목에서 벌써 운세라는 게 나왔거든요. 네. 그러니까 제목을 얘기했으면 바로 판단할 텐데 제목들을 얘기 안 하셔가지고 서로 논란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렇게 논문 제목 검색해서 보시면 나오는데, 그냥 일단 유승민 의원의 부인도 운세 관련해서 논문을 썼지 않냐, 이 발언은 사실로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논문을 보실 때 맨 처음에 이제 앞부분에 보통 요약이 되어 있는 게 초록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 박사论보면 초록에도 다양한 디지털 문화 콘텐츠 중에서 아바타를 활용한 운세 콘텐츠에 대한 현황과 문제점, 그 이론적 배경 등을 분석했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운세 콘텐츠에 아바타를 활용했다는 초록 내용, 이것을 보면 다른 후보들이 제기한 내용이 틀린 건 아닌 것 같아요. 운세 콘텐츠 맞잖아요. 네네. 네. 윤석열 후보가 말한 디지털 아바타에 관한 논문도 있지만 그 연구의 목표도 결국은 운세 콘텐츠 활성화였습니다. 네. 그리고 또 그 논문 자체도 이제 유승민 후보 발언이 또 맞는 거죠. 그래서 정리하면 유승민 의원의 김건희 씨가 운세와 관련해 논문을 썼다는 사실이고, 윤석열 후보의 운세가 아니고 디지털 아바타가 없다는 발언은 대체로 거짓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렇군요. 자, 마지막으로 팩트체크해 볼 내용은 코로나19 상생 소비 지원금에 대한 것인데요. 아직 네. 신청 기간으로 알고 있습니다. 카드 네. 캐시백. 네. 이 카드 사용 금액이 2분기보다 늘었을 경우에 현금처럼 쓸 수 있는 캐시백을 최대 10만 원까지 준다. 사실 관심 많으시던데, 네. 사실은 이게 소비자보다는 그 카드사가 더 득을 본다, 이런 주장이 나왔어요. 예, 저도 이 안내 문자가 마침 와서 좀 네. 살펴봤는데요. 일단 이 코로나19 상생 소비 지원금, 통신 카드 캐시백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네. 이 신용 또는 실카드를 자신의 2분기 월 평균 사용액보다 이번 10월에 3%를 많이 쓰면 또 3%를 넘는 늘어난 부분, 더 많이 쓴 부분에서 그 10%를 주는 건데, 한도는 1인당 월 10만 원이고요. 네. 이거를 이제 포인트로 주는 겁니다. 네. 카드사 포인트. 네. 이런 내용이고 좀 복잡하죠. 일단 이렇게 금액으로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지난 2분기 4월부터 6월이죠. 이 본인의 월 평균 카드 사용액이 100만 원이고 이번 달인 10월에 카드 사용액이 153만 원이다. 그러면 늘어난 부분이 53만 원이죠. 이 중에 3% 3만 원을 빼고 더쓴 50만 원에 10% 5만 원을 지급해 주는 겁니다. 이 한도액이 1인당 월별 10만 원까지고요. 네. 코로나19 상생 소비 지원금을 카드 캐시백으로 돌려받기 위해서, 네. 일단은 내가 평소에 썼던 것보다 더 많이 써야 된다는 거잖아요. 네, 그래요. 네, 카드를 많이 써야 되는 건 맞으니까 카드사가 좀 득을 볼 것 같기는 해요. 어떻습니까? 네. 근데 이제 카드사는 일단 그 카드 수수료를 받는 건데요. 네. 보통 이 수수료는 이제 자영업이나 이런 소규모 영세 매장들은 좀 수수료율이 낮은 편이고요. 대형 매장, 백화점 이런 것들이 수요가 높아서 보통 카드사들은 그쪽에서 수익을 좀 내는 편인데, 이번에 이
카드 캐시백의 저희 문제는 사용처가 전체 다가 아니고 좀 일부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백화점이나 그러면은- 대형마트는 제외됐잖아요. 네, 그래서요. 그래서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 사용처가 제한적이고 또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려도 좀 헷갈릴 수 있는 것처럼 좀 복잡하니까 예, 계산 안 오히려 돼요. 캐시백 좀 받아보려고 쏟는다 중에 소비량이 좀 늘어나는 결과를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상황이. 그래서 결국은 이 자체가 좀 복잡해서 카드사도 소비자도 모두 이렇게 큰 도움이 되기 어렵다 이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하여튼 더 많이 쓰니까 소비가 늘기는 하겠네요. 네. 일단 그 매장, 중소규모 매장, 영세사업자들은 늘 수 있는데 소비자 입장에서는 오히려 과소비만 할 수도 있는 상황이라서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좀 따져봐야 되는데요. 일단 말씀하신 대로 대형마트, 백화점, 쇼핑몰들은 대형 쇼핑몰들은 대상이 아니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난해에도 이제 긴급 재난지원금 지원할 때도 비슷했습니다. 상황이. 그때도 소상공인 등의 골목 상권으로 제한이 돼서 당시에도 카드사의 수수료 좀 크지 않고 오히려 손해를 봤다는 결과가 나왔는데요. 네. 실제로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번 재난지원금 지급 때 이 국내 7개 전 카드사의 영업수익이 973억 7천만 원으로 나타났는데 집계됐는데 이거에 따른 비용, 이제 비용, 판매 관리 비용, 인프라 구축 비용 등을 사용한 카드 영업 비용이 1,053억 9천만 원. 결국은 이 7개 카드사가 약 80억 원 가량 손해를 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 당시에도 재난지원금으로 카드사들만 이득 보는 거 아니냐 이랬는데 실제는 또 이렇게 결과가 나왔었습니다. 네, 일단 소비자가 자유롭게 소비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영역이 좀 넓지 않고 또 네. 카드사 역시 이익을 볼 수는 없는 구조다. 근데 사실은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애초에 이 제도의 출발 자체가 카드 소비자들한테 어떤 캐시백을 돌려준다는 목적보다는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 지금 코로나19 상황이 계속되면서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네. 이분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나온 정책이니까 꼭 카드 캐시백을 받으시려고 과소비를 하기보다는 이왕이면은 소비도 하고 또 캐시백도 돌려받는 그런 정책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네요. 네, 그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뉴스톱의 송영훈 팩트체커였습니다. 진실을 전합니다. 진심을 다합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YTN 뉴스 FM 열린 라디오 YTN 토요일 저녁 8시 20분에 방송됩니다. 네, 한 주간 YTN 라디오에서 방송된 프로그램들을 모니터링하고 평가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박채린 시청자평가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평가원님 나와 계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이번 주에는 어떤 프로그램 모니터링 하셨나요? 네, 이번 주엔 듀에토가 진행하는 클래식 프로그램 듀에토의 더 클래식, 퇴근길 시사정보 프로그램 이동영의 뉴스 정면 승부를 들었습니다. 듀에토는 추석 연휴 기간 9월 20일부터 23일까지 들었고요. 이후 10월 1일까지는 이동영의 뉴스 정면 승부를 들었습니다. 네. 듀에토의 더 클래식, 이동영의 뉴스 정면 승부. 자, 먼저 듀에토의 더 클래식부터 살펴볼까요? 네, 추석 연휴 기간 3일 동안 듀에토의 더 클래식을 들어봤는데요. 이 프로그램은 크로스오버 음악 중심의 서바이벌 프로그램인 JTBC 팬텀싱어에 출연했던 파페라 듀오 듀에토가 진행하는 클래식 프로그램입니다. 추석 특집이라는 점을 고려해 눈에 띄었던 부분만 간략하게 언급하려 하는데요. 진행자인 두 분이 부른 노래가 지나치게 자주 선곡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추석 동안 대략 하루에 10개에서 13개 음악이 선곡됐는데요. 예를 들어 9월 22일에는 듀에토가 라이브로 부른 노래를 제외하고 총 11개 음악을 들려줬는데요. 이 중에서 6개가 듀에토 멤버가 직접 부른 노래였습니다. 이날 추석 특집 콘셉트가 가수의 플레이리스트를 들려주는 내용이라 개인의 취향이 많이 반영될 수 있다고는 생각이 평가원님, 드는데요. 그 네. 문장 전체를 다시 하실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날 추석 특집 콘셉트가 가수의 플레이리스트를 들려주는 내용이라 개인의 취향이 많이 반영될 수 있다고는 생각이 드는데요. 선곡 중 절반 이상이 진행자가 부른 노래라는 점에서 선곡의 다양성이 더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부분을 제외하면
오페라 가수인 두 진행자가 자신들의 개인적인 경험을 곁들여 곡에 대해 재밌게 설명해준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클래식이 어려울 수도 있는데도 흥미롭게 들을 수 있었습니다. 네.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는 어떻게 들으셨어요? 네, 제가 모니터한 약 일주일 정도의 기간 동안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에서는 경기 성남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에 관한 내용을 계속 다뤘는데요. 대권주자 캠프 인사를 포함해 여러 정치인, 평론가들이 고루 출연해 다양한 분석이 이뤄졌습니다. 이때 조금 아쉽다고 생각했던 부분은 정치 평론이나 정치인의 주장만으로 대부분 내용이 채워졌다는 점입니다. 정면 인터뷰 코너에서는 여야 대권 후보의 캠프 관계자가 출연해 이재명이 몸통이다, 아들 50억 퇴직금이 논란이 된 곽상도 의원 등 야권 인사가 연루됐다 등 여야 진영에서 서로의 잘못이 더 크다고 이야기하거나 이번 논란이 여권에 유리할지, 야권에 어떻게 작용할지 유불리를 따져보는 내용이 여러 코너에서 수차례 언급돼 피로감도 느껴졌습니다. 특히 정면 승부는 정치인이나 평론가가 출연하다 보니 말하는 사람만 바뀌고 주제는 반복된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랬군요.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 계속 같은 주제가 반복된다. 이런 점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다른 코너는 어떻게 들으셨어요? 네, 뉴스 정면 승부 다시 할게요. 죄송합니다. 네. 뉴스 정면 승부 새로운 코너 2개에 대해 이야기해보고 싶습니다. 금요일 그때 그 사람, 주말은 팝콘각 이렇게 두 코너가 새로 신설됐는데요. 먼저 주말은 팝콘각은 꼬리에 꼬리를 무는 토론이 없어지고 생긴 코너입니다. 개인적으로 꼬꼬무가 뉴스 정면 승부 성격에도 잘 어울리고 한 주제에 대해 다양한 주장을 들을 수 있어 유익했기 때문에 없어진 게 많이 아쉬웠습니다. 김용민 평론가가 하차하게 되면서 코너가 폐지됐다고 안내를 해줬는데 다른 사람을 섭외해서 기존의 코너를 지속할 수는 없었을까 하는 아쉬움이 들었습니다. 주말은 팝콘각은 누구나 흥미롭게 들을 수 있는 영화 이야기를 해서 재미는 있지만 영화 소개 콘텐츠는 다른 채널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고 시사 프로그램 성격에 딱 맞는 코너도 아니어서 아쉬움이 더 컸던 것 같습니다. 네. 신설된 다른 코너는 어떠셨습니까? 네, 그때 그 사람은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사건과 유사한 과거의 사건을 찾아보는 코너인데요. 9월 24일에는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이 아들의 음주운전 문제로 논란을 겪고 있는 것을 두고 과거 자식 문제로 발목 잡힌 정치인이 누가 있었는지 다뤘고 10월 1일에는 대장동 이슈와 유사하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수서지구 사건을 소개했습니다. 지금 관심이 쏠려 있는 사건과 관련이 되어 있고 잘 몰랐던 이야기라는 점에서 흥미있게 들었는데 왜 비슷한 일이 반복되는지 지금과는 어떻게 다른지도 짚어주면 시의성을 더 살릴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오늘은 듀에토의 더 클래식 그리고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에 대한 시청자 평가원의 의견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박채린 시청자 평가원이었습니다. 열린 라디오 YTN에서는 시청자 여러분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참여 신청과 의견은 유료 문자 샵 0945, 우물정 0945나 YTN 라디오 프로그램 열린 라디오 YTN 게시판을 통해 남겨주세요. 네, 이번에는 미디어 비평 시간인데요. 오늘은 김원경 뭉클 미디어 인권연구소장과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여기까지 녹음하겠습니다. 진짜? 이거 네. 다야? 앞에 코드를 잘못 쳐가지고. 미디어가 전하는 이슈에 대한 다양한 분석과 팩트 체크까지 바로 보고 뒤집어 보고 꼭꼭 씹어보기 위한 미디어 비평 프로그램 열린 라디오 YTN. 한 주간 뉴스를 꼭꼭 씹어보는 시간 미디어 비평입니다. 오늘은 김원경 뭉클 미디어 인권연구소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아, 이 드라마 소장님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요즘 네. 화제의 드라마죠. 넷플릭스 오리지널 오징어 네. 게임. 예, 보셨어요? 봤습니다. 보셨군요. 이 드라마 인기를 끌면서 그 극 중에 예. 나오는 인물들도 또 화제가 되고 있는데 극 중에 이주노동자 알리라는 인물이 나오잖아요. 네네. 네, 한국의 이주노동자의 그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면서 아주 사회적인 네. 문제의식을 느끼게 해준다 이런 공감들을 많이 하시던데 네네. 그래서 이번 주에는
이런 외국인 노동자 또 난민에 대한 네. 비평을 좀 준비해 보셨다고요? 예, 제가 이번 주제를 정하겠는 데는 최근에 몇 가지 보도들이 유난히 외국인 노동자와 관련된 것이 많았습니다. 네. 먼저 가장 큰 이슈는요. 화성 외국인 보호소의 특별 개호실에서 외국인을 일명 새우 꺾기 자세로 4시간가량이나 격리한 CCTV 영상이 공개된 것입니다. 네. 우선 사안을 좀 설명해 보면요. 화성 외국인 보호소는 강제 퇴거 명령을 받은 외국인들이 체류하는 곳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곳에 계신 분들은 우리나라를 강제로 떠나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런 외국인을 상대로 해서 뒷수갑을 채워서 손목을 포박하고 등 뒤로 두 발을 묶어서 사지를 연결해 새우등처럼 몸을 꺾게 했고요. 네. 그리고 머리 보호대를 씌웠는데 그 머리 보호대를 박스 테이프와 케이블 타이로 조여서요. 머리와 보호대가 좀 더 강하게 고정되도록 이렇게 압박을 했습니다. 이 외국인은 4시간 24분 동안 이런 상태로 격리되어 있었습니다. 인권운동가인 박래군 4.16재단 상임이사는 자신이 86년과 87년에 영등포 교도소와 대전교도소에서 이런 비슷한 상황을 겪었다라고 언급을 하면서요. 네.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1980년대의 그때의 야만적인 징벌이 자행되다니 지금은 2021년인데도 아직도 저런 징벌이 행해지는 걸 용납해서는 안 된다. 저건 고문이다. 어느 누구라도 저런 고문을 당해서는 안 된다. 당장 고문 범죄자들을 처벌하라. 라고 주장하셨습니다. 네. 이 외국인 노동자한테 이른바 했다는 그 새우꺾기라는 자세 자체가 네. 참 가혹한데 이 박래군 이사는 이걸 고문이라고 말씀을 하셨네요. 예. 네. 자, 이에 대한 법무부의 해명이 나왔죠? 네, 나왔습니다. 법무부는 새우꺾기는 불가피한 조처라는 그런 내용의 그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여러 가지 내용들을 공개를 했는데요. 네. 외국인 보호소에서 시설물을 파괴하는 모습 등이 담긴 16장의 사진과 2분 남짓한 영상을 법무부가 공개했습니다. 그리고 그 외국인이 직원들에게 남긴 욕설, 그리고 알몸 상태로 직원과 대치 중인 사진도 공개를 했습니다. 보호소 생활과는 무관한 그 외국인의 형사처벌 전력도 공개를 했습니다. 네. 법무부의 주장은 수갑과 포승, 머리 보호 장비는 필요 최소한으로 사용했으며 다른 방법으로는 제지할 수 없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네. 하지만 한겨레는 사설을 통해서 법무부의 이런 대응이 선정적인 방법이었다라고 지적을 했거든요. 네. 한겨레는 법무부가 외국인의 인권을 조금이라도 고려했다면 결코 취할 수 없는 방법이었다. 그가 우리 국민이거나 합법 체류자였으면 법무부의 대응이 과연 똑같았을지도 의문이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저도 이 지적에 매우 공감이 되거든요. 만약 우리나라 사람이었다면 이 사람이 이런 일을 당했을 수 있을까? 그리고 이런 일을 당했는데 법무부가 당할 만한 일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어쩔 수 없었다라는 대응을 내놓았을까? 이런 의문이 들었습니다. 특히 알몸 노출 사진과 형사처벌 그 전력 공개는요. 그러니까 본인이 형사처벌 당했던 그 전력을 공개했던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명예훼손 여지가 있는 행위입니다. 따라서 법무부의 낮은 인권 감수성을 보여주는 행위였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한마디로 법무부는 이 외국인 노동자가 네. 난동을 피웠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해명을 내놨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런 개인정보나 혹은 개인의 명예에 해당되는 부분까지도 필요 이상으로 공개하는 것 자체 또 그런데 사실은 그것보다도 그 행위 자체에 대한 정중한 사과 그렇죠. 이것이 우선되었어야 된다라는 거죠. 네, 뭐 심지어 누군가는 고문이라고 느낄 정도의 이런 가혹적인 압박 이런 것 자체도 문제가 있다라는 지적이신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이런 사건이 있었다는 것도 오늘 저희 방송을 통해서 처음 듣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언론 보도도 많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예. 우선 네이버에서 관련 보도를 모두 검색해봤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 총 64건이 보도되었어요. 그런데 이게 처음 사건이 공개된 9월 28일에는
고작 8건만 보도가 되었습니다. 네. 이날 보도, 28일 보도가 왜 중요하냐면요. 법무부 해명이 아니라 이 충격적인 고문에 가까운 이 행위를 고발하는 내용을 얼마나 보도했느냐를 보려면 28일 당일 보도가 중요합니다. 네. MBC, JTBC, YTN, SBS, 중앙일보, 일요신문이 각각 한 건씩 보도를 했고요. 한겨레가 2건을 보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인 9월 29일에는 보도량이 총 40건으로 늘어나는데요. 이날은 시민단체들이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도 했고요. 법무부가 아까 말씀드린 해명 설명 자료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도거리가 부쩍 늘어난 것이죠. 이렇게 29일에 40건이 보도된 이후 30일에는 다시 12건으로 보도가 줄어들었고 그 이후에는 10월 1일부터 8일까지 딱 4건의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보도량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이 정도의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다면은 언론이 당연히 비판적 시선을 담은 제목으로 기술하고 또 사설이나 논평을 통해서 그것을 굉장히 우려했어야 마땅한데 네. 이런 보도도 매우 부족했다라는 게 아쉽습니다. 많은 보도들이요 대부분 화성보호소 또는 법무부의 해명을 VS 처리를 해서 함께 제목에 넣어주었고요. 아예 예를 들면 아시아경제의 법무부 외국인 보호소 가혹행위 비판에 불가피한 조치 또는 한국경제TV의 외국인 손발 묶고 새우 꺾기 주장, 자해 막는 조치라는 정도의 제목으로 주로 법무부의 주장 위주로 제목을 뽑는 보도들도 있었습니다. 좀 극단적인 것은 아예 설명 자료를 그대로 실어준 보도도 있었어요. 네. 이런 보도들 중에서 가장 아쉬운 점은 법무부 주장을 받아쓰는 것과 별개로 이 사람이 얼마나 위험한 난동을 부렸는가에 대한 보도가 아니라 대한민국이 누군가에게 이런 수준의 가혹행위를 해도 되는지 그리고 그 행위를 할 때 절차라는 것이 있었을 텐데 그것이 제대로 지켜졌는지 이런 것들을 묻고 따져보는 보도들이 매우 부족했다라는 것입니다. 네, 보도 자체도 매우 적었고 네. 법무부의 해명을 제목으로 달거나 대부분 네. 주장과 또 해명 이걸 동시에 보도하는 경향이 많았다 이런 지적을 해주셨는데 네. 그 사설이나 논평은 좀 어땠습니까? 일단 매우 부족했고요. 네. 일단 한겨레만 사설을 2번 냈습니다. 한겨레가 이번 사안에 대해서 매우 적극적으로 보도를 했는데 우선 첫 보도인 27일 사설로 그 가혹행위에 대해서 바로 비판을 했고요. 네. 이후에도 법무부 해명 자료의 부적절성을 비판하는 사설을 9월 30일에 또 냈습니다. 그리고 10월 8일에는 어쩔 수 없어 고문하는 나라라는 제목으로 황필규 죄송해요. 다시 할게요. 네. 그리고 10월 8일에는 어쩔 수 없어 고문하는 나라라는 제목으로요. 황필규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가 쓴 칼럼을 게재를 했습니다. 저는 이번 사안에서 가장 아쉬운 것이 사건 자체는 그다지 많이 보도하지 않으면서 법무부 해명 자료는 비교적 잘 보도되고 그리고 우리의 국가기관의 인권 침해 상황이 이렇게 심각한 것에 대해서 별로 강한 비판의 목소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보다 엄중한 언론의 판단이 없는 것 아닌가라는 우려고요. 이것이 한국인에게 가해진 일이었다 하더라도 과연 이랬을까 되묻고 싶습니다. 그래요. 외국인 노동자가 아니라 만약에 네. 이런 새우 꺾기 자세로 4시간 반에 걸쳐서 보호소에 바닥에 그대로 나뒹굴어 있었던 사람이 한국인이었더라도 언론 보도가 이랬을까? 네. 그렇습니다. 한번 좀 저희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자, 다음 보도 사례로 갖고 오신 거는 어떤 걸까요? 이거는 제가 우연히 YTN 보도를 봤는데요. 사실 이 보도는 칭찬을 받아야 마땅한 그런 특종 보도였습니다. 부천의 왕 기업형 성매매 일당 검거 반년 만에 7억 벌었다라는 제목의 보도인데요. 네. YTN이 지난달에 자칭 부천의 왕이라고 하면서 재력을 과시하고 수도권 일대 오피스텔과 원룸에서 기업형 성매매를 벌이고 있는 조직이 있다라고 보도를 했어요. 네. 그리고 그 보도 이후에 조직의 총책과 직원들이 무더기로 붙잡혔습니다. 이들이 성매매로 반년 만에 벌어들인 수익이 무려 7억 원에 달한다는 정말 쾌거를 이룬 보도였습니다. 문제는 이 보도에서 어떻게 보면 아주 작은 흠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내용이 제 마음에 매우 걸려서 오늘 방송에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네. 이 보도에서 성매매 여성을 인터뷰를 했는데요. 네. 그 여성의 국적까지 이야기를 했어요. 이것이 좀 유감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칭찬받을 만한 보도였지만 네. 성매매 여성을 인터뷰한 건 좀 아쉬웠다. 어떤 내용이 구체적으로 그랬을까요?
기자는 그 총책인 정 씨가 성매매 업소로 운영한 오피스텔과 원룸촌을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성매매 흔적을 확인했다라고 리포트를 해요. 그리고 네. 이 과정에서 태국 국적의 성매매 여성을 마주치기도 했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흐림 처리가 되기는 했지만 한 여성에게 기자가 다가가서 물어보는 모습이 촬영됩니다. 기자가 성매매 업소가 있다는 얘기를 듣고 왔어요. 혹시 다른 분들 못 보셨나요? 라고 묻습니다. 네. 이때 해당 여성은 저는 몰라요 라고 답합니다. 굳이 이런 인터뷰를 할 필요가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성매매 보도에서 성매매 여성들은 인터뷰하기를 원할까요? 원하지 않을까요? 아무래도 네. 자신이 노출되는 건 싫겠죠. 그렇죠. 대부분 네. 자신이 스스로 무언가를 고발하려고 하기 이전에는 성매매 여성이 스스로 인터뷰를 하기를 원치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따라서 한국인의 경우에는요. 성매매 여성의 인터뷰를 이렇게 응해주지 않았을 것입니다. 게다가 굳이 여성의 국적을 말해줌으로써 해당 국적 여성에 대한 이미지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이 리포트는 좀 부주의한 구성이었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까 위에서 말한 한국인이었다면 이랬을까라는 그런 의문을 비슷하게 갖게 되는 보도라는 거죠. 네, 그렇네요. 기자의 네. 인권의식이 좀 드러났던 보도가 아니었나 이런 지적이신데 네. 저희가 과거에도 그 고향 저유소 화재 사건 아마 많은 분들이 아실 거예요. 너무 큰 화재였기 때문에 네. 이때 그 화재 원인으로 지적됐던 네네. 것이 이 풍등을 날린 것이었거든요. 근데 그렇죠. 그때도 이게 외국인이다, 네. 외국인 노동자다 이렇게 보도가 되면서 그 댓글들을 보면 그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아주 혐오 섞인 네. 것들이 많이 올라오면서 좀 문제가 되기도 했는데 네. 말씀하신 부분에서도 굳이 뭐 어느 나라 외국인 성매매 여성이었다 이런 네네. 것들을 굳이 인터뷰를 시도하고 알려줄 필요가 있었냐 이런 지적이시네요. 네네. 이 조금 다른 얘기지만 최근에 저희가 백신 접종률이 매우 높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네. 그 중에서 특히 외국인 노동자나 이렇게 불법으로 우리나라에 계속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네. 접종률이 좀 낮죠. 상대적으로. 그렇다 네. 보니 이것을 우려하는 보도들도 많던데 이런 보도들은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좀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는데요. 최근에 그런 보도들이 분명히 많아지긴 했습니다. 특히 지난 10월 8일에요. 베트남 지인 모임 관련으로 9명이 확진되었다라는 보도가 나오거든요. 네. 여기에서 보면 베트남 여성 1명이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했는지 그 직업을 상세하게 언급했습니다.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제가 지금 방송에 옮기기가 좀 부적절해서 말씀 안 드리는데요. 네. 너무 자세하게 국적과 어떤 일을 했는지 보도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이미 우리는 스마트폰으로 어떤 곳에서 확진자가 발생하면 굉장히 상세한 내용을 전달받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서 어디를 다녀온 사람은 검사를 받아라. 이런 안내는 이미 다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언론 보도를 통해서 이렇게까지 어느 지역에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 라고 하면서 정보를 알려줄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리고 제가 좀 아쉽다고 생각하는 것은 미등록 외국인들, 그러니까 아까 이제 불법으로 한국에서 체류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사실 미등록이라고 하는 것이 불법보다는 조금 더 자연스럽고 적합한 표현 같고요. 네. 그 미등록 외국인들의 백신 접종이 이렇게 느릴 수밖에 없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언론이 당연히 알고 있어야지 되는 문제라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것을 인식하고 이들에 대한 접종 방법 등에 대해서 미리 언급하고 오히려 이것을 촉구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최근에 전통시장에서 확진자가 나오자 그 얀센 백신 한 번만 맞을 수 있다 해서 이것을 현장에 직접 가서 해주는 찾아가는 백신 접종센터가 생겼잖아요. 네. 이런 식의 발상을 언론이 먼저 하면서 특히 외국인 노동자, 특히 미등록 외국인 노동자들은 백신을 접종할 수 있는 그 기회가 굉장히 이제 어렵다라는 점을 사각지대가 있을 수 있음을 미리미리 언급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행위, 이런 지적은 하지 않은 상태에서 외국인 확진자가 나오면 이들이 그러니까 미등록 외국인이어서 사각지대였다 이렇게 비판만 하고 자꾸만 외국인 노동자들이 확진이 되었다. 그들 때문에 뭐 몇 명이 더 확진되었다. 이런 내용만 보도하고 있는 것은
외국인에 대한 어떤 혐오만 부추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충분히 예견됐던 백신 접종의 문제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언론이 이런 문제점을 짚기보다는 오히려 네. 방관하지 않았나 뭐 이런 지적이신 것 같아요. 네, 저는 그 점이 아쉽습니다. 네, 사실 외국인 노동자 우리 사회 소외계층이죠. 백신 접종률을 통해서도 여실히 보여줬는데요. 저희가 사실 이 코너를 통해서 수시로 이 네. 외국인 노동자 또 난민 등에 대한 혐오 보도를 계속해서 다루고 있거든요. 네, 오늘도 아마 이런 맥락에서 짚어주신 것 같습니다. 오늘 방송 내용 통해서 우리 청취자분들이 이해와 또 공감대를 넓히셨으면 하네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김원경 뭉클미디어 인권연구소장이었습니다. 근데